1454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의 발표를 맡은 리나카라고 합니다. 네, 흔히 1453년 하면 흔히 세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조선의 개우정난이랑 2년 전쟁 끝나는 시점, 그리고 중세의 끝을 상징하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입니다. 저는 세 번째 사건인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차를 보시면,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제일 먼저 보고, 그 다음에 이 1453년경에 새로 나타난 황제와 술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이 메흐메트 2세, 이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어떻게 함락하고 또 이 황제가 어떻게 이에 대비하는지 준비하는 과정이 그 다음, 그리고 이들이 전쟁하는 과정이 4번,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당하고 비잔티온 제국이 멸망한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근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역사는 흔히 10년부터를 시점을 잡아요. 콘스탄티누스 1세, 이 대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길 때 이때 로마라고 창건했어요. 이때부터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립니다. 그리고 470년대에 아마 서로마가 멸망하죠. 근데 이 동로마는 계속 살아남아요. 1000년 넘게. 그러다가 이 1204년에 4차 십자군을 맞이해요. 이때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략해서 잠깐 비잔티움 제국은 일시 멸망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비잔티움 사람들이 니케아나 에피로스, 트레비존드 등의 각 지역에 이 망명 제국을 세우면서 이 로마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. 그리고 이 중 하나인 이 니케아 제국, 1261년에 니케아 제국의 황제 미하일 8세가 라틴 제국,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고 십자군들이 세운 이 라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복합니다. 이렇게 다시 이 로마 제국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, 그 다음에 하지만 이 1261년부터 1453년까지 너무 많은 내전이 있었어요. 이 황제들끼리 서로 황제 되겠다고 계속 싸우고, 또 하필 흑사병 몰려오고, 또 오스만이나 세르비아, 불가리아 같은 외적들까지 침입하면서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어서 지도에 보시면 이 보라색 부분이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모레아만 남아 있어요. 네, 딱 이렇게 보라색 지역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초록색은 오스만이죠. 이 오스만의 사방에 둘러싸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. 그리고 이 1453년경에 새로운 황제와 술탄이 나타나죠. 이 비잔티움에서는 콘스탄티누스 11세, 오스만에서는 이 메흐메트 2세가 나타납니다. 1448년 콘스탄티누스는 형이었죠. 이 형이 요하니스 8세의 뒤를 이어서 황제로 즉위해요. 물론 이때도 내전이 있었지만, 여기서는 좀 생략 좀 할게요. 이것까지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. 그는 원래 미스트라이 데스포트 이 친왕이었어요. 주로 군인이자 여기서 모레아를 수복하면서 주로 살았고, 이 미스트라에서 대관식을 치렀어요. 왜 이 사람이 미스트라에서 대관식을 치렀냐면, 원래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. 이 형이 요하니스 8세가 서방 세계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교회 통합을 추진했는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시민들이 그에 되게 반대했죠. 이미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 황제가 서방 세계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너무 불만을 품었고, 그래서 이 총대주교가 일단은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사람은 미스트라에서 즉위를 하고 평생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즉위를 하지 못합니다. 네. 제가 2205년이라 적혀 있는데 그냥 2200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였고, 그다음에 이 메흐메트 2세는 술탄이 2번 됐어요.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잠깐 물러나서 술탄이 되었는데 이때 바르나 십자군이 잠깐 오죠. 요하니스 8세가 추진했던 이 십자군인데 이때 후냐디도 있었죠. 이때 이 메흐메트가 다 물리쳐요. 그리고 이 메흐메트가 다시 또 술탄이 돼요. 51년에. 그때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. 그런 다음에 그때 즉위하자마자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침공 준비를 합니다. 그의 타이틀로 말하자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자 정복 군주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메흐메트와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함락을 준비하고 대비했는지 알아보자면,
흔히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콘스탄티누스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, 이 메흐메트는 우르반의 대포. 네, 사실 이 우르반이 헝가리 사람인데 먼저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를 찾았어요.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거절을 해요. 이게 대포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재정이 공공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우르반은 메흐메트를 찾아가고, 이 메흐메트가 이 오르반을 고용해서 대포를 만들죠. 그리고 이 테오도시우스 상주 성벽, 이 콘스탄티노플리스 성벽에 대포를 배치해서 계속 이게 쏴대죠. 이 콘스탄티누스 이 대포 앞에서 이거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요. 그 외에 이들이 어떤 과정을 대비했는지 보자면 흔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. 콘스탄티노스 11 세는 얘들이 이렇게 성벽에만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원조를 요청했어요. 이게 서방인 이 로마 쪽에 이 교황한테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교회 통합을 아까 시도했다 그랬죠. 이로 인해서 또다시 분란이 터져요. 왜냐하면 이 교황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이 원조를 요청했는데 정작 교황은 추기경이랑 이거 공수 200 명만 보내거든요. 여기에서 좀 논란이 좀 생기죠. 정작 그 교황 입장에서도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질 못해요. 그리고 또 도와줬던 국가가 베네치아와 제노바인데, 이 제노바는 사실 중립을 유지했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 제노바가 이 오스만이랑 콘스탄티노폴리스랑 이 관을 계속 봤어요. 특히 근데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주스티니안이라는 용병 대장이 나타나요. 그 사람이 와서 자진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키려고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 메흐메트가 침략할 때 아예 아무 없이 계획 없이 한 건 아니거든요. 콘스탄티누스가 먼저 도발을 시도해요.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오르한이라는 튀르크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우리한테 있다. 이 왕자를 너네한테 보내서 이게 뭐 오스만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 거예요. 이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이걸 분란을 유발하려고 한 건데 메흐메트는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싹 통합해요. 이 할레파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콘스탄티노폴리스 침략을 반대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도발하는 걸 보면서 아예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죠. 메흐메트가 이걸 보면서 이 다리나 이쪽에 막 성벽을 만들고 이 4월 5 일에 이 지도를 보시면, 지도를 좀 크게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이 검은 선이 이게 술탄이랑 이게 오스만 선박이거든요. 이게 다 그 오스만 배를 이렇게 금강만 쪽에 보스포러스 쪽에 대비를 하고 이 테오도시우스 삼중 성벽 주변에 이렇게 군대를 막 배치합니다. 그게 4월 5일 딱 전쟁 직전이었죠.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. 이때 술탄이 공격을 해요. 성벽을 계속 폭격하죠. 이때 오스만 함대가 계속 이 금강만, 아까 보였던 계속 진입하려고 시도해요. 콘스탄티누스는 방대를 설치해서 이 통과를 막죠. 그러자 메흐메트가 어떻게 하냐면 이 금강만을 아예 돌아서요. 돌아선 다음에 이 언덕을 통해서 아예 배를 진짜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. 이거 보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너무 경악해 가지고 아예 베네치아랑 협상을 해요. "아 우리 몰래 저 함대를 부수자." 하면서. 근데 이 제노바는 비밀로 하려고 그랬죠. 이 제노바가 뭐 오스만 척자다 뭐 이런 소문이 떠돌아서. 근데 제노바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. 우리도 좀 끼워 달라고. 그러면서 기습 계획이 지체되고 결국 계획이 누설되어서 이 기습 작전은 실패합니다. 그리고 이때 메흐메트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로들을 꼬챙이에 다 찔러 죽여요. 아예 어떻게 하냐면 꼬챙이를 딱 찔러 가지고 사람의 목을 찌르게 하고 이걸 그냥 죽게 냅두는 거거든요. 그걸 보면서 너무 경악한 거죠. 콘스탄티누스가 그걸 보면서 오스만 포로를 다 교수 여행 똑같이 처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게 뭐냐면 오스만 군대가 땅굴을 건설해요. 이 땅굴을 건설해서 성벽을 뚫으려 하는데 이 비잔티움은 존 그랜트라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기술자가 있어요. 그 사람을 고용해서 땅굴을 모두 파 가지고 불을 질러서 오스만군의 침략을 막아냅니다. 결국 오스만 입장에서도 이제 좀 힘들어졌죠. 땅굴 건설이 이제 실패하니까. 그래서 5월 21 일에 메흐메트가 콘스탄티누스에게 이렇게 말해요. 도시를 내어 달라고. 그리고 모레아로 떠나라고. 그러면 재산과 목숨을 보전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.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메흐메트 제안을 거부합니다. 그리고 이 5월 29 일 인데 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5월 28 일이죠. 그 최후의 날 직전이니까.
이때 콘스탄티노플리스에 계기월식이 벌어졌어요. 달이 가려지는 건데 이 콘스탄티노플리스가 다리 도시라는 말이 있었거든요. 달이 계속 떠 있는 동안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게 막 여론이 막 우왕좌왕한 거예요. 또 게다가 비와 우박 쏟아지고 또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서 빨간빛이 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했죠. 반면에 오스만 사람들은 이 빨간빛을 보면서 '아 이건 저건 우리의 빛이다. 이건 승리의 빛이다.'라면서 좋아했고요. 이때 메흐메트는 이슬람 의식을 행하고 또 예니체리라고 하는 정예병들이 있어요. 얘네들을 동원해서 총공격을 준비합니다. 콘스탄티노스 역시 종교적인 의지를 대비하죠. 근데 가톨릭 정교회 옹호자들 모두 다 통합이 돼요. 이때쯤 되면 모두 교회가 통합이 돼서 행렬에 참가하고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서 최후의 연사를 하는 거죠. 이때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이 이거죠. "죽음을 감수할 명분에는 네 가지가 있다. 신앙, 고국, 가족, 조국이다." 이때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"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."고 모두 빌어요.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 울죠. 그걸 보면서 다 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벽 점검하고 이때 자신 비서가 있어요. 이 스프란치스라고 하는 비서. 그 사람을 성벽 밖으로 보내요. 그리고 이 스프란치스가 이 콘스탄티노플리 함락 과정을 모두 기록을 하게 되죠. 그리고 29 일 이때가 딱 최후의 날이죠. 메어메트는 예니체리랑 비정규군 모두 동원해서 총공격을 해요. 계속 한 6 시간을 계속 싸웠을 거예요. 근데 이때 하필 용병대장 주스티니아니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. 제발 우리 좀 나가게 해 달라고 치료해야 된다고 제노바인들이 막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콘스타디노스가 제발 도시에 남아 있어 달라고 간청을 해요. 근데 결국은 나가게 돼요. 그 뒤 이 성이 뚫려요. 성벽이 뚫리 케르크포르타라는 비상구가 있는데 거기가 통과되고 오스만 국기가 딱 달리는 거죠. 그때 딱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고 콘스탄티노스 11세 역시 이날 아마 전사한 건가 실종된 건가 분간이 안 가는데 같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. 이때 그리스인들은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영웅이자 순교자로서 장렬히 전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. 이거는 아마 좀 소설화된 각색화된 느낌인데 대표적으로 유언이 2개가 있다고 해요. "도시는 함락되고 여전히 살아 있구나. 나의 머리를 받들고 그리스도 교인은 없는 것이냐." 딱 2가지인데 이건 그리스인들의 기록이고 이 베네치아나 이런 피렌체 쪽 이탈리아 쪽 사람들은 좀 약간 긴가민가한 기록을 남겨요. 일단 베네치아 의사 바르바로는 콘스탄티노스가 죽었는지 살아서 도시를 탈출했는지 모른다고 기록했고 이시도로스 추기경은 콘스탄티노폴리노스가 성 로마누스 성벽에서 전사했다고 기록해요. 피렌체 상인은 이 야코보 테다리는 콘스탄티노스의 머리가 잘렸다고도 하고 압사당했을 수도 있다고 기록해요. 반면 오스만 측에는 좀 부정적으로 기록을 해요. 이 메흐메트의 군대에 속했던 이 트루슨베그라는 사람은 콘스탄티노스가 도시에서 도망을 쳤고 오스만 군대에 발견돼서 참수당했다고 기록을 해요. 또 오스만 역사가 이븐 케말은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은 채 해병에게 죽었다고 기록을 해요. 모두 보면 기록이 다 상반되죠. 장렬히 전사했다. 도망을 갔다. 처형당했다.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. 네, 확실한 건 이거죠. 콘스탄티노스 11세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그다음에 어떻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된 뒤 근황이 크게 4 가지예요, 요약을 하자면. 먼저 이 도시가 되게 아비규환이 됐죠. 메흐메트가 이 3 일간 군대에게 약탈을 허용하면서 온갖 약탈과 살인, 강간을 행하고 막 도시가 엄청 파괴됐죠. 그리고 이때 루카스 노타라스나 지롤라모 미노토 같은 중인들은 오스만 메흐메트에게 끌려가서 참수당하고 이 스프란치스 역시 자식들을 하란에 보내게 되면서 되게 곤혹을 겪어요. 노예가 됐죠. 그러다가 나중에 탈출을 해서 이 기록을 수도사가 되어 기록을 남기는 거고요. 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 역시 좀 수모를 겪는데 오스만에게 의해서 이게 모스크로 개조돼요. 이게 보면 이 4 개의 첨탑이 있어요. 이게 미나레트인데 이게 오스만 측에서 세운 거거든요. 이게 이슬람교라는 거죠. 하지만 마냥 오스만이 못되게만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가 총대주교를 임명하고 종교의 관용을 베풀었어요. 그러면서 이 그리스인들은 이슬람 군주를 주군으로 모시다가 이 19 세기 민족주의 여파로 그리스 독립운동이 시작될 때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모레아의 경우는 콘스탄티노스의 동생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자 또 내보내 버려요. 이 형제가 싸우다가 이 디미트리오스라는 이 5째 동생이 이 자기 6째 동생 토마스를 몰아내 달라고 메흐메트를 끌어들인 거예요.
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싸우다가 이 메흐메트에게 침략당해서 그냥 1460년에 멸망해요. 그리고 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에피로스, 트레비존드, 테오도르 공국 모두 멸망을 합니다. 아 그렇지만 희망은 아직 있어요. 이 콘스탄티노스 조카 그러니까 이 토마스의 딸인 소피아가 러시아의 황제 이반 3 세와 결혼했는데 이반 3 세가 차르라고 칭해요. 근데 이 차르가 카이사르라는 뜻이거든요. 자기가 로마를 계승했다고 자청했는데 그 이유가 이 콘스탄티노스의 조카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또 다른 조카 그 소피아의 동생의 안드레아스는 스페인과 프랑스에 좀 너무 이게 결혼해서 로마 제국 황위를 팔아넘겼다고 합니다. 네. 여기 한 가지 있자면 모스크바의 일곱 언덕이 로마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일곱 언덕과 유사하다는 말인데 이건 설이어 갖고 확실하지가 않아 가지고 이만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엄밀한 소설인데 역사적 전개를 많이 충실한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죠. 근데 흔히 소설하면 이게 저번에 오스만 제국의 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약간 메흐메트 중심으로 좀 나오잖아요, 그 드라마 자체가. 이 소설은 콘스탄티노스 11 세랑 그 비잔티움 제국 그 시선에서 주로 다룬다는 점이 좀 특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자세한 내용은 이게 소설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예언이 있었거든요. 황제가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황제의 곁에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. 거기 보면 이 그림에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남아 이 황제는 이 소년을 택해요. "이 소년들아 내 곁에 있으라."고 하면서 근데 이 소년은 처음에 불만을 품다가 점점 이게 실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. 루카스 노타라스나 뭐 조바니 주스티니안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감흥을 받게 되고 점점 이 콘스탄티노스를 자신의 주군으로 삼게 되면서 이 제국을 지키는 그런 소설이에요. 아 아까 말했던 그 황제 곁에 누가 있으면 한 예언은 실제 있는 예언은 아니고 소설의 예언입니다. 아 근데 실제 있는 예언도 하나 나와요. 그 예언이 뭐냐면 첫 "로마의 마지막 황제의 이름은 첫 번째 황제의 이름과 같을 것이다." 이런 예언이 있어요. 이 예언을 이 소년이 파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이게 소설의 내용이기도 해요.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 역사의 예언이기도 하죠. 네 몰라도 볼 만합니다 충분히. 소설 자체는 좀 쉽고 이게 한 300 페이지인가 분량이 한 적당해 가지고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. 그래서 좀 서양사를 좀 쪼끔이라도 관심이 있다, 역사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충분히 봐도 괜찮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.